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불안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일시와 사랑, 존재와 소유와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궁극적인 사고는 불안이 자아 내의 신호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 신호가 자아 내에 있다면 그것은 이상적 자의 자리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락강의 그 도식에 의하면 뒤집힌 꽃병의 위상학에서 보면 오목거울을 통해서 보는 이 꽃병이 뒤집혀 가지고 바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뒤집혀 있는 꽃병이 오목거울을 통해서 다시 뒤집혀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 뒤집혀 있는 그 꽃병 위에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꽃병과 분리되어 있죠. 꽃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꽃병 위에 분리돼서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목거울을 통해서 뒤집힌 꽃병에서 보면 그 꽃병 안에 담겨져 있죠. 꽃병 안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이상적 자아의 자리 어딘가에 있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식상 X 지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적 자아의 자리 어딘가에, 즉 X 지점에 뭐가 있느냐?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그곳에 불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호는 자아의 상상계적 장에서 발생하는 가장자리 림 페노미넌입니다. 이 가장자리 림이라는 용어는 자아가 하나의 표면이며 나아가 표면의 투사라고 한 프로이드의 주장에서 정당성을 얻습니다. 이 신호는 일종의 색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은 거울 표면의 가장자리에서 생성되며 I-A 이상적 자아의 실제 표면 I-A 이상적 자아는 실제 표면 거울상 IA의 반영이며 그 자체가 반사적입니다. 표면과 표면의 투사. 그러니까 그 거울상의 투사가 바로 이상적 자아라는 것이죠. IA의 반영 또는 IA의 투사 이것이 뭡니까? 이게 거울상 자아라는 이상적 자아라는 것이죠. 이상적 자아. 거울상은 보다 더 실제에 가까운 것이죠. 실제 이미지. 그리고 그것의 반사, 그것의 반영, 그것의 가장자리에서 투사된 것으로서의 자아는 이상적 자아인데 이 이상적 자아는 상상계적 상징계에 속하는 것이죠. 상상계적인 상징계. 왜냐하면 이 이상적 자아는 타자의 특질을 갖다가 반영함으로써 구성되는 자아이기 때문에 상징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거울상의 반영이기 때문에 상상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거울상은 완전히 이거는 상상계적 상상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 이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상계적인 상상계이기 때문에 실제적 이미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본질적으로는 상상계죠. 거울상은. 그리고 이상적 자아는 본질적으로는 상징계인데 상상계적인 상징계다. 그 다음에 자아이상은 어디입니까? 자아이상은 상징계는 상징계인데 이건 상징계적 상징계예요. 부명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계를 근거로 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아이상은 상징계적 상징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불안의 위치는 어디냐? 이상적 자아의 어딘가에 있다 이거죠. X 지점에. 이상적 자아는 자아가 특정 대상들과의 동일시 일련 과정을 통해 구성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울상이 내재화된 게 이상적 자아인데 이상적 자아는 대타자를 갖다가 참조해서 만들어지는 자아예요. 대타자. 이게 이제 특정 대상들과의 동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자아와 이드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강조했으며 그는 동일시와 사랑 사이의 모성 앞에 당혹했다. 동일시와 사랑. 따라서 우리 역시 담론 속에서 우리 고유의 주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식들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동일시와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고유의 주체성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의식의 담론 속에서만 대타자의 담론 속에서만 이 동일시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모순은 내가 오랫동안 강조해온 존재와 소유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동일시는 존재에 가깝고 사랑은 소유에 가깝습니다. 프로이드 저작의 핵심 지점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자면 애도의 근원에는 본질적으로 동일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애도의 근원에는 본질적으로 동일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애도한다 할 때는 내가 어머니와 동일시가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머니의 인생과의 동일시, 어머니의 슬픔과의 동일시, 이것이 있기 전에는 어머니에 대한 애도가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도의 근원에는 본질적으로 동일시가 있다. 예컨대 동일시의 대상 A는 어째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걸까요? 동일시의 대상은 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해요. 그것은 바로 A가 은유적으로 연인을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에로메노스,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서 끌어내요. A가 사랑하는 자, 에론의 위치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즉 결핍의 주체로 만든다는 점에서입니다. 대상 A의 위상이 여기서 나오죠. 대상 A는 주체를 갖다가 사랑받는 자의 위치에서 사랑하는 자의 위치로 바꾼다. 무엇을 통해서? 주체를 결핍된 존재로 만들므로써 이 결핍된 존재와의 동일시, 이게 바로 존재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된 주체와의 동일시, 이게 존재적 차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소유적 차원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의 차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로 구성하며, 그렇게 말하자면 사랑의 도구를 획득하게 됩니다. 사랑의 도구. 돈도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권력도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죠. 지식도 사랑의 도구가 될 수 있죠. 명예도, 인기도, 사회적인 위치도,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소유의 차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연인이 될 때 곧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걸 통해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결여. 결여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적 차원에서 사랑하는 자의 위치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라 연결된 위치 이동이에요. 연결된 선상의 위치 이동이지 이 지점상의 위치 이동은 아니죠. 존재적으로 내가 나 자신의 결여와 동일시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 에론. 여기서 에론이라고 했죠. 에론. 사랑하는 자. 에론의 위치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위치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A는 on not free, 즉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뭐냐? 너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 너는 사랑을 할 만한 어떤 도구를 갖고 있지 않아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대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대상이 뜨는 것이 이상적 자아에서 뜨는데 지각이 되는데, 이 대상이 이미지화되는 건 언제일까요? 이거는 부명을 통해서 거세를 받아들일 때, 그때 나의 대상이 이미지화 되겠죠. 근데 그때 이미지화 되는 것이 원초적인 기표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체는 원초적 기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초적 기표들이 바로 내가 형식화해야 될, 내가 이미지화해야 될 대상의 모습을 결판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대상의 이미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존재 이전에 이미 존재를 구성했던 그 기표들, 나 자신을 구성했던 기표들, 이 기표들의 질적인 특성에 따라서 내가 거세를 받아들이면서 대상의 일을 이미지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랑 속에서 더는 갖고 있지 않은 이 대상의 일은 동일시의 퇴행적 경로를 따라 다시 찾아질 수 있다. 동일시는 바로 자신의 결여를 지각하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퇴행적 경로, 긍정적 의미의 퇴행적 경로예요. 긍정적 의미의 퇴행적 경로를 통해서 찾아질 수 있는 게 바로 대상 A라는 것이죠. 이거 존재와의 동일시되는 방식이에요. 왜? 나의 결여와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드는 사랑에서 동일시로의 이행을 퇴행이란 용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에서 엄마와의 사랑, 엄마라는 대상 A에 대한 그 사랑에서 주체의 결여의 동일시로의 이행을 갖다가 퇴행이다. 이건 긍정적 의미의 퇴행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사랑하는 자로 전진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랑에서 동일시로 퇴행했다가 동일시에서 사랑으로 다시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퇴행 속에서도 A는 여전히 그 자체로 남습니다. 하나의 도구로서 말입니다. 즉 사람이 존재하는 것과 함께 무언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와의 동일시, 이 결여와의 동일시,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에론으로서, 즉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뭘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이미지, 즉 IA로 구성되는 이미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울상은 상상계로서의 상상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이미지, 리얼 이미지. 구성되는 이미지와 함께일 때 사람은 A의 다수성, 여기서는 꽃병의 목에 꽂힌 진짜 꽃들로 표현되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보통 거부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IA로 거울상으로 구성되는 이미지와 함께 있을 때 주체는 그 대상 A를 갖다가 거부하게 되죠. 왜? 대상 A를 본다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지각한다는 자체가. 지금 나는 거울상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향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상 A를 지각한다는 건 너무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는 끝에 있는 오목거울 때문인데 이 오목거울은 대뇌피질의 구조 안에서 찾아야 할 어떤 상징을 나타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IA 차원에서 구성되는 이 거울 이미지와 함께일 때에는 이 꽃병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꽃이 이 꽃병과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I-A가 될 때, 즉 이상적 자아가 될 때 이거는 꽃병 안에 딱 꽂히게 되죠. 오목거울에 의해서 뒤집혀가지고. 그때 대상이 지각된다 이거예요. 이는 끝에 있는 오목거울 때문인데 이 오목거울은 대뇌피질의 구조 안에 찾아야 할 어떤 상징을 나타냅니다. 이 구조는 인간이 자기 신체의 이미지와 맺는 특정 관계, 그리고 이 신체로부터 구성될 수 있는 다양한 대상들과의 관계, 나아가 그 원래의 몸의 단편들을 그 시점에서 파악할 수 있든 없든 바로 IA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에 형성됩니다. 바로 뭐예요? IA가 구성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그 순간, 즉 거울상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뭐가 형성되느냐? 바로 몸의 파편들, 몸의 단편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대상들이 구성된다. 입이면 입에 해당되는 대상이 구성되고, 학문이면 학문과 관련된 대상이 형성되고, 눈이면 눈이라는 대상과 관련된 대상이 형성되고, 귀면 귀와 관련된 대상이 형성되고, 이처럼. 그런데 그것을 지각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왜? 거울상 이미지라는 향유의 대상을 향유하기 위해서 분열되고 헷갈리는 거 원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들이 구성되지만 지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거울상 이미지에 매몰되어 있을 때에는 그게 이제 이상적 자아로 넘어갈 때 이제 지각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울 단계 이전에 IA가 될 것은 복수의 사물들의 혼란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복수의 사물들의 혼란 속. 복수의 그 대상들이죠. 복수의 대상들의 혼란 속에서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눈이면 눈에 해당되는, 귀면 귀에 해당되는, 학문이면 학문에 해당되는, 입이면 입에 해당되는 대상들이 다 이게 혼란 속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아직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가성애, 오토에로티시즘이라는 용어에 부여되어야 될 진정한 의미,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마치 자아가 전적으로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울상 자아가, 거울상 자아, 한편으로는 거울상 자아라는 완벽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여된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결여된 주체는 외부 세계가 아니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결여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예, 이게 바로 소유된 주체, 소외된 주체죠. 거울상 자아에서 소외된 주체. 이 즈음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분절된 신체 환상의 가능성이 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니까 거울상 자아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그냥 고착되면은 이건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정신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환상에 대한 결정론을 확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나는 이 결정론의 좌표들에 대해 언급한 최근 연구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연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명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뱃속에 지니고 있었을 때 그 아이에 대해 표현한 바를 엄격하게 관찰함으로써 그 특징 중 하나를 암시했습니다. 즉 단지 편리하거나 불편한 몸일 뿐이었고 그로부터 A의 단순한 실제로서의 주체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A의 단순한 실제로서의 주체화라는 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건 분열된 주체화다 이거예요. 분열된 주체화다.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말하자면 이 엄마가 그 편리함과 불편함에 대한 이중화된 어떤 이 메시지만을 아이에게 주입할 때 그때 아이의 대상은 이거는 좋고 나쁨의 대상으로 분열되고 말하자면 이 분열된 주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열된 주체화가. 그래서 이 출생 이후에 거울상 자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엄마 태내에서의 이런 이 어떤 기표를 갖다가 받아들이냐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표가 분열되어 있을 때, 아이는 뱃속에서 이미 주체와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 분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활짝 여는 것이죠. 오늘은 그 동일시와 사랑, 동일시는 뭐와의 동일시입니까? 결여된 주체와의 동일시, 결여와의 동일시. 예, 이것은 존재 차원입니다. 존재와의 동일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사랑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예, 자신의 결여를 지각한 주체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깨닫고 있는 주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랑의 주체로 옮겨갈 때 거기서 사랑의 도구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유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할 수 있는 도구를 갖다, 내 능력의 도구를 갖다, 사랑의 능력의 도구를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소유의 주체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존재와의 동일시가 근본적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시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